바다를 서쪽에서 지금 동쪽을 향해서 드론으로 찍은 경관입니다. 이따가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주차장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이리 올라가서 진여문 입구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마당에서 이 대웅전, 그다음 명부전, 삼성각, 나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락전, 이 건물이 천수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또 자세히 불회사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곳에서 이거 사운당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들이 만든 이 차, 비로 약차를 가지고 같이 마셔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비자나무입니다. 비자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보기 어려운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전라남도 사찰 근교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이 성산 쪽에 보면은 비자림이 있죠. 그래서 그 충청도라든지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이런 곳에는 비자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생태 환경이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 이 온대성 기후를 띠는 곳에서 비자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저도 이곳에 와서 비자나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전라남도에서도 비자나무가 자라는 환경이지만은 또 사찰 주변 외에는 또 비자나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잘 못 보셨을 겁니다. 이 비자나무 지금 이 정도 이 수령은 200에서 300년 정도. 이 불회사에는 한 7,000그루 이상의 비자나무가 자생되고 있다고 이렇게 산림청에서, 제가 일일이 세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그루인지는 모르겠는데 산림청에서 한 7,000그루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해서 수령은 200에서 300년 정도. 그리고 이 비자나무는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 전후로 열매를 맺어서 생긴 것이 아몬드하고 비슷해요. 이따가 올라가시면은 저희가 옛날부터 좀 비자나무를 주워서 말려서 판매하는 게 있는데, 이따가 올라가셔서 비자나무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마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비자나무는 우리나라 자생종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지만 나라에 언제부턴가 들여온 나무입니다. 자생종이라면 어딘가에 우리나라 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임으로 심지 않은 곳에는 비자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0년, 300년 정도 우리나라에도 오래전부터 비자나무가 있었지만 이 보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남도 이 산림과에서는 진짜 비자나무를 많이 이렇게 수목, 이렇게 수종 개량할 때 비자나무를 많이 보급하려고 지금 많이 비자 열매를 채취해서 지금 육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는 바닥에 연화문이 새겨져 있죠. 이 연화문은 108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108이라는 절에서 쓰이는 의미 아시죠? 108번뇌 들어보셨죠? 우리들의 번뇌라고 하는 게 108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에 갈 때 이거 하나씩 하나씩 밟고 가면서 108가지의 번뇌를 다 내려놓고 가시라고. 석장승은 우리 주변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그 민속 문화재야. 뭐 석장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회사 이 석장승은 한국을 석장승을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중요 민속 문화재 11호로 지정되어 있는 석장승입니다. 이쪽은 할아버지 석장승, 저쪽은 할머니 석장승이에요. 굉장히 온화하게 웃고 계시죠? 할아버지 석장승은 굉장히 근엄하고 생겼는데, 석장승은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큰 마을 입구라든지 어떤 유적지, 중요 유적지라든지 아니면 큰 다리를 건너기 전에 옛날에 입구에 세워서 그곳에서 안전이라든지 애군,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에 애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수호신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있고 전라남도 이 지역에서는 사찰 입구에 이 석장승이 서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찰 입구에 석장승이 새겨진 것도 똑같이 사찰의 애군을 막아주는 산불이라든지 이 절의 해가 되는 그 애군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사찰 경례가 시작이 된다는 그런 경계를 표시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석장승의 이름은 하원당 장군이라고 쓰여져 있고, 할머니 석장승은 주 장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제 장승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할아버지를 상원당 장군, 할머니 석장승을 하원당 주장군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름이 많이 붙여져 있어요. 근데 불회사에서는 이 할아버지가 하원당 장군, 그냥 할머니 석장승은 주장군이라고만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이름이 좀 달라요. 근데 꼭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것보다도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석장승하고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목장승도 많죠. 예, 석장승은 돌로 조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무 장승은 보통 우리가 쉽게 조각을 해서 우리가 마을 어귀나 이런 데 많이 세워놨었잖아요. 솥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자, 우리 석장승 이번 기회에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수염도 아주 해학적이죠. 우리 어렸을 때 자라면서 할아버지 이 수염이 기른 할아버지 많이 보셨지만 이 수염을 딴 할아버지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것이 굉장히 민속적이고 해학적이라는 조선 초기에 제작된 그런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빨도 송곳니로 이렇게 나 있죠. 송곳니 나 있고 해서 굉장히 이런 악귀라든지 침범하지 못하도록 무시무시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눈, 코도 굉장히 돼지코처럼 생겼죠. 용코가 돼지코죠. 코도 그러고 눈도 아주 부리부리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악귀가 보고 금방 놀래서 도망갈 정도. 그리고 장승은 또 이렇게 가시 있는 장승이 있고 가시 없는 장승이 있습니다. 일반 그 다른 곳에서 가다 보면은 저처럼 이런 모자를 쓰고 있는 장승도 계셔요. 특히 제주도에 돌 하르방은 다 모자를 쓰고 계시죠. 그런데 불회사 석장승은 지금 가시 없는 그냥 일반 평범한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머리를. 그리고 할머니 석장승도 우리 정말 온화한 우리나라의 할머니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치아도 웃으면서 웃고 있는 모습과 그다음에 보조개가 깊이 빠져 있고, 눈도 그러고, 그리고 속눈썹까지 이렇게 다 그려놨죠. 표현은 다 해놓은 그런 아주 온화한 할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석장승 문화는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우리나라에 전파된 신앙인데, 원래는 우리나라 토속 신앙은 아닙니다. 이 석장승 문화, 이것은 몽골, 저 북방민족, 해서 원나라가 고려시대에 우리나라를 침입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전파된 그런 신앙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전라남도를 거쳐서 제주도에 가서 마지막으로 돌하르방도 육지에서 건너간 그런 석장승 문화의 한 부류입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저도 제주도에 가서 돌하르방은 봤어도 돌할망은 못 본 거예요. 돌할망 본 적 있으신가요? 다 돌하르방이라 그러지. 근데 육지에는 꼭 할머니 할아버지를 같이 조성했어요. 근데 제주도도 두 분이 계시면은 어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육지에서는 확 티가 나는데, 제주도는 이게 티가 잘 나지 않더라고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절이 아니에요. 일본에 막 욕반. 열리지가 아니고 열리목입니다. 열리지는 서로 이 가지지자입니다. 이을 연자에 떨어질 리자, 가지지자를 써서 열리지라고 하는데, 이 두 나무가 자라면서 우연히 가지와 가지가 서로 만나서 하나가 돼버린 거. 가지가 서로 연결이 떨어져 있지만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됐다 해서 열리지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자연 환경적으로 굉장히 신기한, 좀 올라오셔야 잘 보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
이런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뿌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 우리 불에사는 열리목이에요. 저쪽 고로쇠나무, 그 다음에 바위에 앉아 있는 게 느티나무입니다. 남녀의 모습 같죠. 여인이 바위에 걸터앉고 남녀가 서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죠. 연출하고 있습니다. 유명 아가씨 다리. 그렇죠. 인어공주 같은 그런 인어공주가 바위에 딱 걸터 앉아. 바위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모습이 옆에서 봐야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서는 이렇게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 불에사의 명물 중에 명물입니다. 바위가. 크죠? 이것도 수령이 200에서 300년 정도. 저 위쪽 안에도 전나무가 한 그릇씩 크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도 두 그릇씩 이렇게 전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보통 전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주목처럼 고산지대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건데 여기도 굉장히 지대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전라남도에서 이 전나무가 유명한 곳은 저기 부안에 가면 내소사 있죠. 내소사 진입로가 이런 전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래된 사찰에는 입구에 이렇게 전나무를 심어서 진입로를 이렇게 조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전나무로 유명한 곳은 오대산 월정사 아시죠? 월정사 입구에는 어마어마한 전나무, 이런 전나무들이 이 절 입구에 쭉 심어져서 그 흙길 이렇게 쭉 걷다 보면 정말 그 멋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아까 저희가 차에서 내렸던 곳이 이거 주차장입니다. 여기서 저희 비자나무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심어져서 다시 주차장 있는 편백나무 숲까지 이 디귿자형으로 이 계곡 안에 중간 정도 되는 위치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수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불에사 비자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령이 제일 높은 곳은 제주도 비자림입니다. 제주도 비자림은 400에서 500년, 불에사는 200에서 300년 정도. 장성의 백양사도 비자나무 많은데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그런 비자나무입니다. 왜 이렇게 비자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은 것이 좀 의아하죠. 이것은 1789년도에 이곳 덕룡산인데, 덕룡산에 화재가 나서 이 사찰이 이 전체 불에 타서 소실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의 불사를 거쳐서 다시 복원한 기록이 있어요. 그때 이제 다시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경계, 방화림으로 심어놓은 게 비자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불이 나도 불이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비자나무가 이 기름기라든 송진이라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화재에 잘 타지 않는 나무가 비자나무, 동백나무입니다. 그래서 대웅전, 이따 가서 보시겠지만 대웅전 뒤로 동백나무를 조성해 놓고 그 뒤로 비자나무를 울창하게 심어놨어요. 해서 비자나무를 다른 곳은 이런 개천사나 비자나무 있는 곳은 그냥 군락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불에사는 이렇게 라인을 통해서 방화림으로 조성해 놓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기서부터 쭉 그냥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철책을 두르듯이 심어 놓은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땀풍이 아주 유명합니다. 11월 초, 11월 중순까지 이 계곡에 늦단풍 아주 노랗게 듭니다. 그래서 11월 초나 중순 정도에 조용히, 특히 비 오고 난 뒤에 이렇게 와서 걸으시면은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진여문입니다. 진여의 뜻은 진리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그 진리를 진여라고 합니다.
참진자에 여여할 여자. 진리는 항상 뭐 이리저리 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여하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여, 진리를 진여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 산사에 들어가다 보면 항상 이 시냇가를 건너게 되죠. 그래서 건너기 전에 그리고 건넌 후에 사찰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보통 송강사라든지 큰 절에 가면은 뭐 해탈교, 극락교 이제 이런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불회사는 진여문으로 해서 다리를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이런 문을 만들어 놓은 그런 형국인데 보통 이 다리를 건너기 전에 이쪽은 세속이라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있는 부처님의 말씀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의 세계, 세속과 진리의 세계를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연결해 놓은 형국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찰이 이렇게 이 시냇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속과 탈세속, 부처님의 세계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눠 놓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말 그대로 천신입니다. 하늘에서 이 불교의 부처님과 그다음에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스님들, 불제자들 그리고 이 사찰을 동서남북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수호하는 그런 수호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세히 보면 밑에 아기들이 깔려 있죠. 저런 분들이 이제 아기들인데 아기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서 경계를 해주는 사찰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사천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분의 천왕을 모셔놓은 것이라 해서 사천왕입니다. 아까 비자나무 열매 속에 있는데 이게 이제 비자 열매예요. 이 기름은 비자 열매로 짠 기름입니다. 옛날부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 비자 열매를 구충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약방, 한의원에서는 당뇨, 고혈압, 그리고 변비, 치질 이런 데 좋다고. 자, 이쪽으로 변비 치질이 좋다고. 굉장히 뚜루매 아무도 넓은 것이 자 그리고 불회사 대웅전, 영부전, 삼성각 다한전, 극락전, 천수전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이렇게 잘 조성이 돼 있죠. 그리고 대웅전 뒤로 있는 게 동백나무입니다. 그리고 동백나무 뒤로 울창하게 숲이 우거져 있죠. 저게 비자나무. 그래서 동백나무는 3월 중순, 4월 초에 핍니다. 그래서 봄에 핀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춘백이라고 해서 3월 중순에서부터 4월 초까지 불회사에 오시면 동백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 명부전, 삼성각, 나한전은 1789년도에 이곳에 화재로 소실된 적이 있다 했죠. 그때 10년간의 불사를 거쳐서 다시 지어진 정조 22년에 완성된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이 불회사에 정각들을 많이 복원했는데 6.25 때 이 4개의 정각을 남겨놓고 다 소실이 또 돼요. 그래서 현재 다시 6.25 이후에 하나씩 자리를 찾아서 다시 복원한 것이 지금 현재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쪽의 능선이 정서쪽이고 우리가 올라온 주차장 쪽이 정동쪽입니다.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짓고 하는데 굉장히 이곳은 계곡 아니지만 굉장히 양지바른 곳입니다. 그래서 대웅전이라든지 이곳은 동쪽에 해가 떴을 때 제일 먼저 비추는 것이 대웅전. 이거 이 사찰 건물은 정확히 정남향으로 이쪽이 남쪽이고 정확히 이쪽이 북쪽입니다. 저희가 밤에 여기서 딱 보게 되면 대웅전 한짝 위로 그렇죠 북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빛이 얼마 없는 굉장히 산골이기 때문에 밤하늘 별 보기에 아주 빼어난 곳입니다.
별도로. 네, 저희가 이제 템플 스테이도 하고 저기 건물 보이죠? 저 건물이 템플 스테이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많아요. 예. 아니 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템플 스테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은 가을도 경치도 아주 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도 좋지만은 이곳은 봄의 경치가 아주 빼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부터 이곳을 이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은 추운 불의 추내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추운 불에 봄에는 불에사의 경치가 빼어나고 추내장, 내장사. 가을은 내장사의 단풍이 빼어나죠. 추운 불에. 네. 우리나라 뭐 단풍이 안 아름다운 데가 없죠. 어딘 다 아름다운데 그 중에서도 내장산 단풍 그리고 봄에는 이 불에사의 새싹, 연한 새싹이 도달하는 그 풍경이 옛날부터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기사가 기둥이 밖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무슨? 아 양쪽에 4개 서져 있는 거요? 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렇죠. 다른 건물도 있어. 네. 사선이. 이 대웅전이 봄을 1310호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봄을 1545호. 그리고 이 비로자나 부처님 양쪽에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부선 협시보살님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석장승이 중요 민속문화재 11호, 그리고 불회사를 크게 중창했던 원진국사님의 부도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에서 총 보물 2점에 유형문화재 2점, 그리고 중요 민속문화재 1점이 돼 있는데, 대웅전이 보물이 된 이유가 방금 우리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조선 후기에 건축물 중에 보물이 된 게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됩니다. 네. 양쪽에 4개의 보조 기둥이 있죠. 저것을 활주라고 부릅니다. 네. 활주가 받치고 있는 곳이 추녀입니다. 추녀를 받치고 있고, 추녀 위에 또 밖으로 튀어나온 게 사례예요. 지금 이걸로 보면 이게 추녀고, 그 다음 밖으로 더 추녀 위에 더 삐져나왔죠. 저게 사례입니다. 이 추녀와 사례는 우리 한국의 기와지붕이 팔짝지붕이라고 하죠. 앞에서 봤을 때 한문 팔자의 모양을 떼고 있는 게 팔짝지붕인데, 이 팔자를 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녀와 사례가 들어가야 됩니다. 맛배지붕, 고려시대에 했던 경우는 이 맛배지붕에는 추녀와 사례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색깔이로 바로 방금 저 건물이 맛배지붕이에요. 근데 이 팔자를 이쪽에도 맛배지붕에 이쪽에도 기와를 얹기 위해서는 추녀와 사례로 견고하게 양쪽을 지탱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쪽에도 다시 석가래를 넣어서 기와를 넣어서 앞에서 봤을 때 정확히 팔자 형식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는 보조기둥이 없지만 대웅전은 있죠. 팔자 형태의 지붕을 만들다 보니까 이 지붕이 반듯하게 이렇게 내리막길보다는 약간 추녀를 더 올려서 들어주면은 팔자도 그냥 멋없게 써버릴 수 있지만, 옛날에 팔자를 쓰려면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곡선을 해줘야 팔자가 이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곡선도 이 기와 지붕에 접목한 겁니다. 그래서 추녀와 사례를 최대한 밖으로 많이 빼줘야만이 올바른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녀를 많이 빼다 보면 안전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 기둥을 세워서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웅전은 이 사찰의 가장 메인이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웅장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이 지붕이 끝에가 올라가야만이 아름다운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전이 아름답게 올라가 있는데 다른 건물들까지 다 아름답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다른 건물들은 이 곡선을 줄이고, 대웅전은 가장 화려하게 저렇게 활주까지 써서 양쪽을 들어 올려주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다른 사찰에서 못 봤는데 여기서 보게 돼서 그렇죠. 궁금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는 공포가 지금 여기는 2개밖에 안 들어가 있죠.
하지만은 대웅전에는 지금 공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죠. 해서 이 공포는 이 바닥과 천정을 최대한 높이 지붕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공포를 세워서 지붕을 들어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실내도 이런 지붕이 낮으면 굉장히 폭은 넓고 지붕이 낮으면 좁아 보이죠. 그런데 폭은 좁고 지붕이 높으면 굉장히 웅장해 보이죠. 해서 지붕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공포를 여러 개를 네 개를 올렸다 해서 다포집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